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미국의 작가 벤 레이 레드먼의 완전 범죄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평론가이기도 했던 작가는 할리우드에서 각본가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완전 범죄는 1928년에 발표된 작가의 단편 추리소설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완전 범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탐정은 제 나이보다 더 오래된 포도주를 만족스럽게 홀짝거리며 가장 친한 친구를 탁자 너머로 유심히 바라봤다. 탐정은 오랫동안 친구를 만나는 사치를 누리지 않았다. 그레고리 헤어는 그를 마주보며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거나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는 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 트레버는 술잔을 내려놓으면서 되풀이 말했다. 완벽한 범죄자만 있으면 돼. 물론이지. 헤어는 어깨를 으쓱하며 동의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자는 실제로는 좀처럼 만날 수 없는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건가? 맞아. 헤어는 커다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트레버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포도주를 홀짝인 다음 여의고 날카로운 코 위에 얹힌 안경을 매만졌다. 그렇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범죄자를 만나지 못했지만 난 항상 희망을 품고 있다네. 범죄자한테 멋지게 속아 넘어가기를 바란다는 건가? 아니, 완벽한 수사 방법을 그 가능성의 한계까지 시험해보고 싶다는 뜻일세. 탁월한 재능을 지닌 수사관은 단순히 후각이 예민한 수색견의 피가 혈관에 흐르고 있는 직관적인 경찰관이나 꼼꼼한 과학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일세. 그런 사람은 예술 비평가이기도 하지. 시시한 이류 작품만 계속 비평하도록 강요당하는 건 어떤 예술 비평가도 좋아하지 않는다네. 그렇고 말고. 이류 작품도 충분히 나쁘지만 가장 나쁘진 않네. 날마다 일어나는 3류, 4류, 5류 범죄를 생각해보게. 그리고 소위 걸작이라는 명작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투른 그림일 뿐이야. 여기저기에 미숙한 색조와 부적당한 선이 보이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흔들린 부분도 있게 마련일세. 살인자는 대부분 어리석으니까. 헤어가 말창견을 했다. 어리석다고. 물론 어리석고 말고. 자네는 수많은 살인자들을 변호했으니까 그들이 어리석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겠지. 문제는 가장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다는 걸세. 대체로 살인은 열등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자기 능력에 벗어나는 완벽함을 얻으려고 교활하게 애쓴 결과이거나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열정에 눈이 멀어 잠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라네. 물론 살인마는 영리한 경우가 많지만 상상력과 다양성이 부족해. 그들은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 자동차가 급정차하듯 살인을 멈추게 되지. 반복은 지루하니까. 헤어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듯이 지루함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네. 맞아. 트레버도 동의했다. 정말 그래.
그리고 많은 살인자들은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혔지. 하지만 허영심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경우도 그것 못지않게 많다네. 사실상 모든 살인자들은 우연히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지독한 에고이스트야. 그건 자네도 나만큼 잘 알고 있을 걸세. 살인자는 권위의식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래서 대개는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한다네. 해리슨 트레버 박사의 안경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는 빠르고 정확하게 말을 뱉어낼 때마다 안경에 매달린 검은 끈을 계속 손으로 잡아당겼다. 범죄는 그가 잘 아는 분야였고 그는 전문가였다. 20년 동안 그는 범죄자들을 전문적으로 사냥하여 합법적인 먹이로 삼았다. 그는 모든 나라에서 범죄자를 사냥했고 그의 사냥 솜씨는 뛰어났다. 2층 침실에 있는 서랍장에는 빨간 가죽을 씌운 큼지막한 상자가 있는데 거기엔 그 성공의 상징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금과 은으로 만든 작은 훈장과 화려한 리본들은 유럽 각국의 정부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범죄 사냥꾼에게 얼마나 큰 고마움을 느꼈는가를 말없이 증언해 주었다. 트레버가 살인에 대해 독단적인 태도를 취한다 해도 그에게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다. 반면에 헤어는 상대의 말에 경의를 표하는 훌륭한 청취자였지만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오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는 법률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지금도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했다. 살인자들 모두가 지독한 에고이스트라고. 그러면 위대한 탐정은 어떻지? 트레버는 눈을 깜빡거리고 있다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검은 안경끈을 잡아당겼다. 대부분의 탐정이 바보라는 건 솔직히 인정하겠네. 완전한 바보에다 공작새처럼 허영심이 강하지. 위대한 탐정은 아주 드물어. 내가 아는 위대한 탐정은 3명뿐이라네. 그중 한 사람은 지금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고 또 한 사람은 프랑스 파리에 있고 세 번째는 헤어는 손을 들어 트레버의 말을 가로막고 말했다. 세 번째, 아니 첫 번째 탐정은 지금 이 방에 있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탐정은 기운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일세. 거짓으로 겸손한 척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안 그래? 맞아. 그리고 해링턴 사건이 해결된 직후에 그런 태도를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지도 모르지. 그 불쌍한 녀석은 지지난주에 안락사했지. 트레버는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 자네가 그 살인자를 불쌍한 녀석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게. 그 녀석은 계획적인 살인자였어. 그건 그렇고 아까 하던 우리의 완전 범죄 이야기로 돌아가세. 우리가 아니라 자네의 완전 범죄겠지. 헤어는 정중하게 트레버의 말을 정정했다. 난 아직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설령 완전 범죄가 저질러졌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나. 범죄자는 영원히 잡히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예술가의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자기가 죽은 뒤에 발표되도록 완전한 범죄 보고서를 남길 걸세. 게다가 자네는 완벽한 수사 방법이 있다는 걸 잊고 있군. 헤어는 낮은 소리로 휘파람을 불었다.
자네한텐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어. 완벽한 탐정이 완벽한 범죄자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건 어떤 방패도 꿰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뚫지 못하는 방패의 문제와 마찬가지야. 참으로 재치 있는 얘기지만 완벽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오게티지. 트레버 박사는 꼿꼿이 앉아서 헤어를 노려봤다. 범죄 수사에는 완벽함이 존재해. 글쎄, 아마 그렇겠지. 헤어는 상냥하게 웃었다. 그건 자네가 나보다 더 잘할 테니까. 하지만 자네가 말하는 완벽한 수사 방법은 실제로는 불완전한 범죄를 수사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박사의 엄격한 태도는 사라지고 이제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그래도 난 작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네. 그게 뭔데? 내 지성을 모두 동원하여 범죄를 저지른 다음 그 세부적인 사항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내 수사 기술을 총동원하여 나 자신이 창조한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실험일세. 난 나 자신을 범인으로 잡게 될 것인가 아니면 놓치고 말 것인가. 그게 문제야. 아주 멋진 시합이 될 것 같군. 헤어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잘 될까? 망각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네. 하지만 그 결과를 예측하는 건 재미있을 것 같군. 그래, 재미있을 거야. 트레버 박사는 그의 기질과는 달리 꿈꾸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멀리까지 앞을 내다볼 수는 없는 법일세. 내 일본인 하인인 다나카가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인용하는 속담이 있지. 다나카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한다네. 후지산에 올라가면 분명 멀리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걸세. 다나카는 현명한 사람이로군. 하지만 트레버, 완전 범죄에 대한 자네의 개념이 뭔지 말해주겠나? 내 개념은 아직 정확하게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마음속에 대충 윤곽은 그려져 있지. 그 윤곽을 되도록 정확하게 설명해 주겠네. 하지만 우선 서재로 올라가세. 거기가 더 편안하고 다나카도 식탁을 치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테니까. 자네가 피울 시거를 갖고 따라오게. 집주인은 앞장서서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트레버 박사의 집은 메디슨 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동 50번 가의 작은 벽돌 건물이었다. 겉모습은 집주인에게 어울리지 않게 아름다웠지만 말끔히 정돈된 내부는 집주인의 꼼꼼한 성격과 딱 어울렸다. 돈 많은 뉴욕의 기준으로 보면 큰 집은 아니었지만 박사가 한때 뒷마당이었던 대지에 건물을 증축했기 때문에 바깥 거리에서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널찍했다. 이 새로 지은 부분에는 아래층에 부엌과 하인방이 있고 위층에는 실험실 겸 작업실이 있었다. 산업이나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라면 누구나 그 방의 설비를 부러워했을 것이다. 방을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는 서가에는 어떤 신문사의 조사부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완벽한 참고 자료가 갖춰져 있었다. 실험실은 서재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재 자체는 이상적인 공부방과 비슷했다. 해리슨 트레버 박사의 집은 요컨대 독신 남자의 이상적인 주거였고 그는 한 번도 그 집을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힌 적이 없었다. 트레버가 독신을 고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할 만한 이유를 찾아낸 남자 손님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 헤어가 집주인의 고급 시거를 피우면서 하인이 의자 옆 탁자 위에 놓아준 음료를 맛볼 때 그의 마음을 스쳐간 것도 바로 그 생각이었다. 헤어도 역시 독신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독신의 즐거움을 그토록 철저히 즐기는 요령은 아직도 알지 못했다. 그는 판에 박힌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점을 개선할 작정이었다. 그럴 만한 여유는 있었다. 완전 범죄는 당연히 살인이어야 돼. 트레버의 목소리가 그들이 서재에 들어온 이후 계속된 침묵을 깨트렸다. 헤어는 커다란 덩치를 약간 돌리며 물었다. 그래? 그건 또 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살인이야말로 모든 범죄 가운데 가장 비난받아야 할 범죄이고 따라서 내 기준에 따르면 최고의 범죄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마련일세. 그렇다면 어떤 수사도 피할 수 있을 만큼 교묘하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범죄 행위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은가. 다른 어떤 범죄도 살인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네. 헝. 헤어는 투덜거렸다. 자넨 마치 살인의 호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군. 나는 범죄에 대한 아마추어인 동시에 범죄학 교수로서 말하고 있어. 외과 의사들이 아름다운 살해에 대해 말하는 건 자네도 들어봤겠지. 내 마음가짐도 바로 그런 거야. 의사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살해가 대부분 그렇듯이 내가 말하는 아름다운 사건에서도 환자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지. 알겠네. 헤어가 말했다. 트레버는 눈을 깜빡거리고 안경끈을 잡아당긴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범죄는 살인이어야 하고 특별한 종류, 가장 순수한 종류의 살인이어야 돼. 그럼 뭐가 가장 순수한 살인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세. 치정 사건은 당장 제쳐놓을 수 있어. 그런 범죄가 완벽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격렬한 열정은 예술에 도움이 되지 않아. 뜨거운 피는 수많은 실수를 낳게 마련이지. 그럼 이익을 얻기 위한 살인은 어떨까? 이런 부류의 살인자들은 살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다네. 그들은 희생자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자의 죽음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자를 죽이지. 이익을 얻기 위한 살인도 완전 범죄를 낳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네. 코끝이 뾰족한 박사는 잠시 말을 끊고 얄팍한 입술 사이에 시거를 물었다. 헤어는 신기한 듯이 상대의 얼굴을 살펴봤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트레버의 감정 결핍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헤어는 생각했다. 트레버는 시거를 내렸다. 자, 그럼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살인은 어떨까? 이런 살인도 거의 당장 제외할 수 있네. 이유는 간단해. 그런 사건에서 살인자는 항상 자기가 대중이나 신에게 봉사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따라서 자기 죄를 감추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지.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살인자들을 고려할 수 있네. 그건 죽이는 행위 자체에 순수한 기쁨을 얻기 위해
남을 죽이는 사람들,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지. 자네는 이런 부류의 살인이 가장 순수한 유형이라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살인마는 언제나 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마련이고 똑같은 수법을 되풀이 쓰다 보면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게 돼. 그리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술가는 선택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타고난 살인자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점일세. 그런 사람의 행동은 그 자신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에게 억지로 강요된 거야. 완전 범죄는 불가피하게 강요된 범죄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어야 돼. 자넨 모든 가능성을 아주 훌륭하게 배제시킨 것 같군. 헤어가 말했다. 박사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전부 다 배제시킨 건 아닐세. 한 가지 유형이 남아있지. 그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종류의 살인일세. 제거를 위한 살인. 다시 말해서 희생자를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살인이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하는 것이 살인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런 사람을 없애버리는 것이 이런 살인의 유일하고 순수한 목적일세. 하지만 그건 아까 자네가 말한 치정살인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질투에 따른 살인은 사실상 상대를 이 세상에서 없애기 위한 살인이잖나. 어떤 의미에선 그렇지. 하지만 가장 순수한 의미에선 그렇지 않아.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격렬한 열정은 절대로 완전 범죄를 낳지 못해. 완전 범죄는 모든 면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워서 지극히 냉정하게 실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해질 게 뻔해. 자넨 냉혈 동물인 물고기처럼 이 문제에 덤벼들고 있군. 물론이지. 그게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제 나는 동기와 부수적인 상황에 관한 한 완전히 이상적이고 상대를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순수한 살인을 상상할 수 있네. 가령 자네가 무려 15년의 세월을 바쳐서 핀다로스의 송가 가운데 의미가 불분명한 하나의 단락에 대해 어떤 해석을 확립했다고 가정해보세. 헤어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내가 그랬다고 가정하지. 그런데 해리슨 트레버 박사는 친구의 방해에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또 다른 학자가 자네의 해석을 완전히 무효로 만드는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세. 그리고 그 사람이 자네한테 자신의 증거를 제시했고 자네 말고는 아직 아무한테도 그걸 말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세. 그럼 자네는 완벽한 동기를 갖게 되고 주변 상황도 완벽해. 남는 문제는 살인 방법을 계획하는 것뿐이겠지. 그레고리 헤어는 몸을 똑바로 세웠다. 맙소사, 살인 방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박사는 눈을 깜빡거렸다. 아니 그걸 모르겠나. 자네는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자네의 원문 해석이 뒤집히는 것을 막아야 할 훌륭한 이유를 갖게 된 걸세. 그리고 자네가 희생자를 죽이고 증거를 없애면 자네한테 그런 훌륭한 동기가 있었다는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자넨 완전히 자유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 오직 두 가지 중요한 점에만 정신을 집중하면 되지. 하나는 살인 방법이고 또 하나는 물론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야. 시체를 처리한다고? 헤어는 저도 모르게 박사의 마지막 말을 되풀이했다. 물론이지.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 내 자랑을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박사는
낮은 소리로 킬킬거렸다. 사실 나는 그 방면에서 아주 귀중한 연구 성과를 얻어냈다네. 그래, 뭘 발견했는데? 나중에 말해주겠네. 트레버는 장담했다. 자네 말고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 방법을 말해주지 않을 작정일세. 그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위험하니까. 하지만 지금 나는 시체 처리가 완전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네. 타살 시체가 없다는 건 경찰한테는 기묘하게 골치 아픈 일이라네. 해링턴은 웨스트의 시체를 어떻게든 처리했어야 했어. 물론 그랬다 해도 보름 전에 전기 의자에 앉는 신세를 면하지는 못했겠지만 말일세. 해링턴은 너무 부주의했어. 헤어는 다시 몸을 똑바로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오늘 밤에 자네와 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해링턴 사건이라네. 그래, 그 이야긴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지. 그런데 해링턴 사건도 제거 살인에 가까웠어. 하지만 돈이란 요소가 등장했지. 그것도 아주 큰 돈이 말일세. 그리고 황금은 범죄와 뒤섞이면 상당히 강한 냄새를 풍기기 쉽다네. 해링턴의 동기는 쉽게 추적할 수 있었지만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해결할 때까지 우린 그 사람한테 손을 댈 수가 없었다네. 물샐 틈 없이 완벽하다고. 내가 듣고 싶은 게 바로 그거야. 난 지난주까지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기 직전에야 비로소 해링턴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북아프리카 신문은 별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 내가 그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두 사람을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일세. 그리고 웨스트의 아내에 대해선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오, 그래. 웨스 부인은 정말 매력적인 여자지. 웨스 부부는 별거 했고 부인은 지난 2년 반 동안 유럽에서 살았다네. 그래, 그 여자가 그동안 거의 줄곧 유럽에 있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거의가 아니라 줄곧 유럽에 있었어. 그동안 미국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네. 그래, 난 몬테카를로에서 그 여자를 마지막으로 만났지만 지금으로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자네가 어떻게 해서 해링턴을 범인으로 단정하게 됐는지 그걸 알고 싶군. 해리슨 트레버 박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고쳐 쓴 다음 그 특유의 태도로 말을 시작했다. 그것 자체는 정말 간단했어. 유일한 결점은 해링턴이 마지막에 자백했다는 거였지. 그것 때문에 난 좀 곤혹스러웠다네. 자백은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상황 증거가 완벽했거든. 상황 증거? 물론일세. 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부분 상황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건 자네도 잘 알고 있잖아. 사람을 죽일 테니 와서 구경하라고 초대장을 보내는 살인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야 물론이지. 자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신문 기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월가의 투기꾼이자 억만장자인 어니스트 웨스트는 약 1년 전 어느 날 밤 심장에 총을 맞고 죽은 시체로 발견됐어. 그는 롱아일랜드의 스미스타운 근처에 통나무집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오리 사냥과 낚시를 즐길 때 기지로 삼았지. 거기서 일하는 하인은 현지 주민인 늙은 가정부뿐이었다네. 웨스트는 상황이 허락할 때면 소박한 생활을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곳에 갈 때는 대개 운전사도 데려가지 않았다네. 그가 살해된 날 저녁 가정부는 뉴욕의 자메이카만에 사는 병든 딸을 밤새 간호하느라 집을 비웠지. 가정부는 웨스트가 혼자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를 가볍게 차려 먹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딸한테 가보라면서 자기를 보내주었다고 증언했어. 가정부는 이튿날 아침에 나타났는데 웨스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 웨스트는 사냥과 낚시 도구 그리고 책 몇 권이 놓여있는 일종의 총기 보관실에서 총에 맞았네. 그 방은 꽤 아늑하고 그 통나무 집에서는 가장 좋은 방이라네. 다툰 흔적은 전혀 없었어. 웨스트는 커다란 안락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지. 웨스트를 죽인 총알은 259경 권총에서 발사된 것이었어. 강력계의 퍼스트 경위는 형사들이 아무 흔적도 찾지 못하자 당장 나를 불렀고 난 연락을 받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갔다네. 자네도 아다시피 웨스트는 저명 인사였으니까. 트레버 박사는 검은 안경끈을 거만하게 잡아당겼다. 난 당장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를 알아냈지. 우선 그 집은 외딴 집이라서 유용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시체는 저녁 7시 반쯤에 전보를 배달하러 온 소년이 발견했다네. 시체를 조사한 결과 살인은 약 1시간 전에 저질러졌다는 걸 알아냈지. 난 집안에서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물건을 딱 하나 찾아냈네. 총기 보관실 바닥에서 쓸어낸 먼지 따위를 샅샅이 조사한 끝에 트위드 양복에서 나온 게 분명한 작은 시로라기를 몇 개 찾아냈지. 그리고 그 시로라기는 웨스트의 옷에는 들어맞지 않았어. 하지만 몇 달 전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나도 처음엔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네. 집 밖에선 더 많은 단서가 발견됐지. 땅이 축축했는데 도로로 이어지는 샛길에서 두 쌍의 발자국을 알아볼 수 있었다네. 하나는 남자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여자라고. 헤어는 이제 트레버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 물론 가정부의 발자국이지. 아, 가정부의 발자국이라고. 그렇고 말고. 하지만 남자가 새끼를 여러 번 오락가락한 뒤에야 마침내 범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여자 발자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어. 범죄를 저지른 뒤 신경이 곤두서서 그랬던 게 분명해. 범인은 여자의 발자국을 거의 모두 짓뭉개버려서 온전하게 남아있는 발자국은 거의 없었다네. 그건 기묘하군. 안 그래? 언뜻 보기엔 정말 기묘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 범인은 웨스트를 쏘아 죽인 뒤 그 집을 서둘러 뛰쳐나왔겠지. 그런 다음 잠시 망설였을 거야. 살인자는 당황해서 허둥댔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겠지. 샛길 끝에 자동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해도 말일세. 그래서 살인자는 곤두선 신경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려고 몇 분 동안 샛길을 오락가락했네. 그건 좁은 샛길이었고 따라서 살인자가 여자 발자국을 밟아서 지워버린 건 우연인 동시에 필연이야. 살인자는 자동차를 대기시켜놨나? 그래. 무거운 장거리용 자동차였지. 그 자동차의 타이어 자국은 웨스트가 그날 오후에 가정부를 위해 불러준 택시의 타이어 자국과 마찬가지로 또렷이 찍혀 있었다네. 그런데 그 자국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었어. 타이어 하나에 크고 단단한 기포가 생겨 있었는데 그게 땅에 닿을 때마다 진흙에
움푹 들어간 뚜렷한 자국을 남겼어. 알겠네. 그런데 그 두 쌍의 발자국은 같은 지점에서 끝났나? 그야 당연하지. 택시가 가정부를 태우려고 멈춰 선 곳은 살인자가 나중에 자기 차를 세워둔 바로 그 자리였으니까. 혜연은 새 시거에 불을 붙이고 생각에 잠긴 얼굴로 시거를 피우다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자넨 여자가 남자와 함께 같은 자동차에 타지 않았다고 확신하나? 트레버는 혜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외쳤다. 자네는 부질없는 공상에 빠져있는 모양이군 해요. 여장 가정부였고 그 여자는 늦어도 범죄가 저질러지기 2시간 전에 택시를 타고 떠났어. 어쨌든 해링턴은 마침내 자백했을 때 내 추리가 모두 옳다고 확인했어. 해리슨 트레버 박사는 분명히 초조해하고 있었다. 아, 참 그랬지. 그걸 깜빡 잊어버렸군. 미안하네. 그럼 자네가 어떻게 해링턴을 붙잡았는지 들려주게. 탐정은 친구가 자기한테 미끼를 던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눈으로 잠시 친구를 바라봤다. 빈틈없는 정신을 가진 혜연은 여느 때에는 그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혜연은 소매 속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트레버는 의혹을 옆으로 밀쳐버리고 자신의 승리를 설명하는 유쾌한 일로 돌아갔다. 총알과 발자국, 타이어 자국, 그리고 시로라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난 상당히 많은 단서를 얻었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단서들을 한 사람과 결부시키는 것뿐이었어. 그럼 살인자를 소나기에 넣을 수 있지. 하지만 그 단서들은 곧 신중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우리를 데려갔네. 난 물적 증거를 앞에 놓고 웨스트를 죽일 동기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지. 웨스트한테는 적이 하나도 없었어. 하지만 친구도 거의 없었지. 웨스트는 혼자 여행해야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격언을 믿었던 모양일세. 하지만 월가에서 몇 사람이 웨스트한테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난 곧 웨스트의 주가 조작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네. 그 결과 난 내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조사원들과 함께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했지. 웨스트가 죽기 전 3주일 동안 엘리어트 동력회사의 보통주 주가가 57포인트나 올랐는데 그가 총에 맞은 지 나흘 뒤에는 적어도 63포인트나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일세. 조사에 본 결과 해링턴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실제로 갖고 있지도 않은 그 특정 주식을 계속 공매해서 웨스트가 살해된 당일에는 그렇게 공매한 주식이 아마 13만 주를 넘어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네. 해링턴은 계속 그 주식을 공매했고 웨스트는 주식시장에 나온 주식을 몽땅 사들이고 있었지. 해링턴의 재산은 엄청나지만 경쟁자인 웨스트의 재산을 감당할 수는 없었어. 해링턴은 엘리어트 회사 보통주의 주가를 대폭 떨어뜨리지 않으면 파산하게 되리라는 걸 알았지. 그래서 해링턴은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네. 즉, 웨스트를 제거한 거지. 그건 몇백만 달러가 걸린 살인이었네. 트레버가 잠시 말을 끊었다. 혜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났네. 남은 건 일상적인 조사뿐이었지. 살인이 일어난 이튿날 해링턴은 장거리용 자동차의 타이어를
모두 새 것으로 갈았더군. 해링턴이 그 자동차에서 떼어낸 타이어 4개를 내 부하가 찾아냈는데 그 가운데 3개는 완전한 상태였어. 그 타이어들은 해링턴의 시골 별장 차고의 다락에 쳐넣어져 있었지. 타이어 3개는 완전한 상태였다는데 주목하게. 그리고 4번째 타이어에는 크고 단단한 기포가 있었다네. 해링턴의 구두는 웨스트의 집으로 들어가는 샛길에 남아있던 발자국과 일치했고 시로라기는 해링턴의 양복과 일치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증거는 해링턴이 체포된 뒤에 우리가 해링턴의 벽 근고에서 찾아낸 권총이었네. 손잡이에 진주를 박은 259경 연발 권총이었지. 한 발은 발사되어 있었는데 해링턴은 총을 쏜 뒤에 소재도 하지 않았더군. 해링턴의 운전사는 살인이 일어난 날 오후에 주인이 혼자 자동차를 몰고 나갔다고 증언했어. 운전사가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건 그날이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었지.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어. 해링턴이 자백한 덕분에 그 사건이 갖고 있던 흥미조차도 줄어들어 버렸다네. 언론은 내가 그 사건에서 맡은 역할을 지나치게 떠들어댔지. 박사는 비난하듯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 사건은 전혀 수수께끼가 아니었어. 사건 관련자들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유명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사실상 무시되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제때 해링턴을 체포했지. 해링턴은 다음 주에 유럽으로 떠날 예정이었거든. 그게 어떤 종류의 권총이라고 했지? 헤어가 느닷없이 불쑥 물었기 때문에 트레버는 대답하기 전에 흠칫 놀랐다. 손잡이에 진주를 받고 니켈로 마무리한 259경이었네. 전체적으로 우아한 무기였지. 해링턴은 그런 장난감을 갖고 있었던 걸 변명했다네. 아마 그랬겠지. 권총 손잡이 오른쪽에 약간 흠이 나 있지 않았나? 그래. 그런데 도대체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건 앨리스가 다보스에서 바위에 그 권총을 떨어뜨렸을 때 생긴 흠집이야. 우리 4사람은 호텔 뒷뜰에 관역을 놓고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지. 앨리스라고. 트레버가 외쳤다. 어떤 앨리스 말인가? 그리고 4사람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지? 앨리스 웨스트 말일세. 그건 앨리스의 권총이었어. 그리고 우리 4사람이란 웨스트와 앨리스, 해링턴, 그리고 날 말하는 걸세. 우린 4년 전에 스위스에서 같은 호텔에 묵었지. 앨리스의 권총. 박사는 이제 완전히 흥분해 있었다. 앨리스가 그 권총을 해링턴한테 줬단 말인가? 앨리스는 해링턴을 사랑했지만 아마 총을 주진 않았을 걸세. 아마 해링턴이 앨리스한테서 그 총을 빼앗았겠지. 하지만 그땐 이미 때가 늦었을 걸세.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고 있군. 탐정이 으르렁거리듯이 말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지? 아주 간단해. 그 작은 무기는 엉뚱한 남자를 처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뜻일세. 헤어는 지친 듯이 말했다. 엉뚱한 남자. 그건 한 가지 표현법일 뿐일세. 하지만 이 경우에 진범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네. 트레버의 흥분은 갑자기 사라지고 이제 그는 침착해졌다.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해보게. 그건 모두 4년 전에 다보스에서 시작되었네. 해링턴은 앨리스 웨스트를 사랑하게 되었고
앨리스도 그를 사랑하게 됐지. 웨스트는 심술 사납게 굴었다네. 그는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고 아내와 이혼하려고도 하지 않았지. 그들은 물론 별거에 들어갔지만 그건 앨리스와 해링턴이 결혼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 난 처음부터 그 일의 내막을 잘 아는 입장에 있었지.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나중엔 그들이 모두 나한테 속 사정을 털어놓고 의논했기 때문이었네. 웨스트는 사실은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돼지처럼 야비하게 굴었다네. 웨스트는 그저 어떤 남자도 앨리스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다른 남자가 앨리스와 맺어지는 걸 방해하겠다고 결심했을 뿐이었네. 그리고 그런 결심을 고수했지. 앨리스의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앨리스가 웨스트를 죽였다고. 위대한 탐정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난 그렇게 확신하네. 마치 내 눈으로 본 것처럼 말일세. 우선 그 총알을 발사한 총은 자네가 입증했듯이 앨리스의 총이었어. 우리가 재미삼아 유리병 따위를 쏘았을 때 난 그 권총을 수백만 번이나 봤다네. 해링턴이 그 권총을 빌릴 이유는 전혀 없어. 해링턴은 멋진 무기를 여러 개 갖고 있지 않았나? 그래. 우리는 구경이 큰 군용 권총 2자루와 자동 권총 1자루를 찾아냈지. 맞아. 해링턴은 오랫동안 그런 장난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거야. 게다가 해링턴은 절대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야. 해링턴은 아주 분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반면에 앨리스는 지나치게 신경질적인 여자지. 난 앨리스가 화가 나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걸 여러 번 봤다네. 앨리스가 아름다운 여자인 건 사실일세. 하지만 위험한 여자야. 그리고 결국 겁쟁이이기도 했지. 그 여자 스스로 그걸 입증했어. 난 한 번도 해링턴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다네. 하지만 그 여자는 살인이 저질러졌을 때 유럽에 있었어. 아니야, 트레버. 앨리스는 그달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었어. 그건 내가 분명히 알고 있네. 그리고 몬트리올은 롱아일랜드에서 그리 멀지 않아. 해리 샌즈가 몬트리올의 리츠 호텔에서 우연히 앨리스를 만났어. 내가 몬테카를로에서 앨리스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해리 샌즈와 앨리스는 그때 일을 회상하고 있었지. 앨리스는 살인이 일어나기 전후엔 유럽에 있었지만 살인이 일어났을 당시엔 유럽에 있지 않았어. 어쨌든 이 이야기는 그것만이 아닐세. 그럼 또 뭐가 있지? 트레버의 인매가 엄격해졌다. 헤어의 손가락은 은으로 만든 성냥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가 빠른 말씨로 요령 있게 말했다. 그 이야기의 나머진 이렇다네. 아까도 말했듯이 앨리스는 신경질적인 여자고 지난 몇 년 동안 술과 마약에 빠져 있었던 게 그녀한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 내가 몬테카를로를 떠나기 전날 밤 앨리스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지. 우린 웨스트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난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네. 해링턴은 그때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난 앨리스한테 해링턴과 곧 결혼하지 않을 작정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지. 앨리스는 분명히 당황하면서 그 질문을 회피했어. 그러다가 느닷없이
죽은 남편에 대해 신랄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더군. 웨스트한테 온갖 욕설을 퍼붓고 마지막엔 핸드백 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어. 그건 앨리스한테 온 편지였는데 소위는 1년 전의 것이었지. 하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었기 때문에 접힌 자리가 거의 찢어져 있을 정도였어. 앨리스는 그 편지를 나에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고집을 부리더군. 그건 웨스트한테서 온 편지였는데 난 지금까지 그렇게 잔인한 편지는 읽어본 적이 없다네. 그건 고양이가 쇽지한테 보낸 편지, 간수가 죄수한테 보낸 편지였어. 웨스트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앨리스를 몰아넣고 그곳에 앨리스를 붙잡아둘 작정이었지. 웨스트는 듣기 싫은 소리를 늘어놨을 때 아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았어. 그 편지는 너무 지독해서 끝까지 읽고 싶지 않았지만 앨리스는 끝까지 읽으라고 요구했지. 그 편지를 앨리스한테 돌려주었을 때 앨리스의 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 앨리스는 내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외쳤지. 당신이라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난 말문이 막혀서 잠시 더듬거렸지. 그러자 앨리스가 나 대신 큰 소리로 대답하더군. 죽일 거예요. 죽여버릴 거예요. 당신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난 최대한 침착하게 누군가가 이미 웨스트를 죽였다는 사실을 지적했지. 그러자 앨리스는 느닷없이 발작하듯 웃음을 터뜨렸다네.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사악한 웃음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나서 앨리스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코에 분을 바르면서 조용히 말했다네. 그 죄 없는 유리병은 마음대로 모가지를 날려보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독사 같은 인간을 쏘아 죽이면 붙잡아서 목매달아 죽이다니 정말 우스워요. 그런데 난 교수형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혜원은 지친 듯이 말을 끊었다가 덧붙였다. 이제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네. 별로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었지. 난 이튿날 아프리카로 떠났고 거기선 신문을 거의 보지 못했다네. 하지만 누가 어니스트 웨스트를 죽였는가에 대해선 전혀 의혹을 뿜지 않았어. 벽시계의 분침이 새 눈금을 움직이는 동안 책으로 둘러싸인 그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트레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자네는 내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나? 혜연은 트레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지? 탐정은 또 다른 질문으로 도피했다.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자네는 뭔가 추론을 갖고 있나?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난 앨리스가 진범이라고 확신하네. 앨리스가 유리병을 언급한 걸 보면 그 여잔 웨스트를 살해하는 데 쓰인 무기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해. 앨리스는 그 총으로 수많은 유리병을 쐈을 테니까. 내 추측은 이렇다네. 앨리스와 해링턴은 함께 웨스트를 만나러 갔을 거야. 어떻게든 웨스트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을까 하고 한가닥 기대를 품었지만 결국 실패했네. 그러자 앨리스가 그 작은 장난감을 꺼냈겠지. 앨리스는 항상 그 총을 핸드백 속에 갖고 다니니까. 그건 나쁜 습관이라고 난 늘 앨리스한테 말하곤 했다네. 앨리스는 웨스트가 미쳐 몸을 피하기도 전에 웨스트를 쐈네. 앨리스는 해링턴보다 사격 솜씨가 나았어.
해링턴은 절대로 웨스트의 심장을 명중시키지 못했을 걸세. 그런 다음 그들은 집을 나와서 해링턴의 차를 타고 달아났겠지. 하지만 그 전에 해링턴은 집 쪽으로 돌아와서 앨리스의 발자국을 모조리 밟아 뭉개버렸네. 그리고 어떤 발자국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가정부의 발자국까지도 지워버렸겠지. 거기엔 2쌍의 발자국이 아니라 3쌍의 발자국이 있었네, 트레버. 그건 틀림없어. 이어서 해링턴은 앨리스한테서 권총을 빼앗았겠지. 그 전에 빼앗지 않았다면 말일세. 그리고는 앨리스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그 여자를 태워다 줬을 거야. 앨리스는 해링턴을 떠났네. 해링턴이 의심을 받는다 해도 혼자서 그 고난을 견디도록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겠지. 그리고 해링턴이 한 짓은 정말 해링턴다웠어. 남자가 한 여자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해링턴은 앨리스를 사랑했네. 그리고 앨리스는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링턴을 사랑했지만 그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방식은 아니었어. 앨리스는 해링턴보다는 자신의 하얀 목을 훨씬 더 사랑했지. 헤어는 쓴웃음을 지었다. 앨리스는 뉴욕주가 교수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렸다네. 전체적으로 보면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가엾은 해링턴은 그 여자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해도 그 여자를 구하고 싶어 했다네. 해링턴한테는 그 여자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를 갖고 있었으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트레버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매서운 어조로 말했다. 뭐가?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게. 우린 모두 실수를 한다네. 난 아니야. 얄팍한 입술이 여느 때보다 더 얄팍해졌다. 물론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다 끝난 일일세. 헤어는 어깨를 으쓱했다. 트레버는 차가운 눈으로 헤어를 바라봤다. 자넨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군. 내 명성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 난 절대로 실수를 저지를 수 없어. 그것뿐이야. 헤어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트레버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것이 진심으로 딱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헤어는 트레버를 안심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자네 명성은 손상되지 않을 거야. 이 사실은 공표되지 않을 테니까. 앨리스 웨스는 내가 판단하기엔 2년도 지나기 전에 마약 중독으로 죽을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 자넨 알고 있잖아. 물론 나는 알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잊어버리면 돼. 트레버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린 잊어버려야 돼. 알겠나 헤어. 우린 잊어버려야 된다고. 헤어는 이상한 듯이 트레버를 살펴봤다. 걱정 말게 친구. 자네 평판은 안전해. 난 입을 조개처럼 꽉 다물고 있을 테니까. 트레버는 아까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가 입을 다물 거라는 건 물론 나도 알고 있어. 자넨 입을 다물 거야. 한 잔 마시지 않겠나? 헤어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저기 탁자 위에 있네. 자네가 직접 따라 마시게. 난 잠시 실험실에 들어가 있겠네. 박사는 낮은 문 안쪽으로 사라졌다. 헤어는 깊은 생각이 잠긴 태도로 술이 담긴 식탁용 유리병과 술병을 이것저것 만지작거렸다.
트레버가 그토록 당황하는 게 딱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정말 대단한 자만심이야. 어쩌면 트레버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편이 나았을지도 몰라.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어. 헤어가 마침내 자기 술잔에 따른 것은 독한 브랜디였다. 그는 실험실 문에 등을 돌리고 그 술잔에 들어올려 불빛에 비춰봤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술을 마시지 못했다. 여윈 손가락이 그의 목을 휘감고 클로로포름에 적신 헝겊이 입과 콧구멍을 틀어막는 것을 느낀 순간 술잔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그는 간신히 두 마디를 내뱉었을 뿐이다. 하느님 마옵소서. 15분 뒤에 해리슨 트레버 박사는 계단 난간 너머로 조심스럽게 아래를 엿보고 있었다. 아래층엔 아무도 없었다. 트레버는 재빨리 아래로 내려갔다. 부엌에 있던 다나카는 현관문이 꽝 닫히는 소리를 들었고 그 직후에 1층 층계참에서 그를 부르는 주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다나카는 기운차게 대답했다. 헤어 씨가 방금 떠나셨네. 박사가 말했다. 그런데 담뱃갑을 두고 갔어. 빨리 뒤따라 가보게. 아직 멀리 가진 않았을 거야. 다나카는 심부름을 하러 달려나갔다. 과연 길 모퉁이에 키가 큰 남자가 있었다. 분명 헤어 씨였다. 그러나 그 남자는 막 택시에 올라타고 있었다. 다나카는 달려갔지만 그가 그 구역을 절반도 채 가기 전에 헤어 씨가 탄 택시는 달려가 버렸다. 다나카는 돌아와서 헤어 씨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그거 안 됐군. 층계참에서 주인이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헤어 씨 아파트에 전화해서 헤어 씨가 여기다 담뱃갑을 놓고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인한테 말하게. 내일 아침에 자네가 헤어 씨한테 갖다 드리면 돼. 다나카는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뒤에 남은 주인은 헤어를 닮은 남자가 마침 그 시각에 택시를 탔다는 우연의 일치에 놀라고 있었다. 이 우연한 증거가 유용할지도 모르지만 전혀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런 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우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탐정은 서재 문간에 멈춰서서 비판적인 눈으로 현장을 조사했다. 모든 것이 어김없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쾌적하고 판에 박힌 듯이,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바닥엔 깨진 술잔 조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양탄자 위에 검은색의 젖은 자국이 남아있을 뿐이었지만 그것도 빠른 속도로 말라가고 있었다. 소다를 섞은 브랜디는 어떤 얼룩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해리슨 트레버 박사는 싸늘한 미소를 짓고는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실험실 쪽으로 단호하게 걸어갔다. 일단 그 문을 닫은 다음 그가 맨 처음 취한 행동은 전기 환풍기를 켜는 일이었다. 그 환풍기는 감추어진 파이프를 통해 불쾌한 냄새를 모두 밖으로 빼냈다. 그 후 박사는 아침까지 일에 몰두했다. 저명한 변호사인 그레고리 헤어 씨가 해외에서 귀국한 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신문 일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 사건은 한때 떠들썩하다가 금세
잊혀질 만한 사건이 아니었다. 혜어 씨가 비열한 범죄에 희생된 게 분명하다고 맨 먼저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트레버 박사였다. 그리고 경찰의 전폭적인 도움을 얻어 이 사건을 열심히 조사한 사람도 트레버 박사였다. 그가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했다. 혜어는 그의 절친한 친구였고 그는 살아있는 혜어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만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 다나카는 그가 아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말했고 택시 이야기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그리고 초소에 있던 순찰 경관은 일본인의 증언을 확인했다. 키 큰 신사가 트레버 박사의 집 쪽에서 걸어왔고 일본인 하인이 그를 쫓아오고 있을 때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는 내용이다. 이런 증언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혜어가 몇 년 전에 지방 검사로 일할 때 감옥에 보내어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시킨 절뚝발이 루이라는 전과자가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갖고 있었다. 수수께끼는 수수께끼로 남았다. 트레버 박사와 퍼스 경위는 사건 수사를 포기한 지 오래인 어느 날 오후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퍼스 경위는 아직도 그게 살인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지만 트레버는 단호했다. 절대로 확실해 퍼스트. 혜어는 분명히 살해됐어. 글쎄, 퍼스 경위는 말했다. 자네가 그토록 확신한다면 나도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군. 자넨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었으니까.